서울 중심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빌딩 숲. 그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로펌 JM 파트너스입니다. 이곳 20층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여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서류를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 바로 이선입니다. JM 파트너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입 변호사. 아니, 주목받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IQ 160, 명문대 법학과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 그리고 로펌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가장 어려운 사건들을 연달아 승소로 이끈 천재.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조금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이선 변호사는 완벽하긴 한데 뭔가 차가워, 기계 같아, 감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선의 세계는 철저하게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법은 감정이 아닌 조문이었고 사람은 변수가 아닌 당사자였으며 진실은 증언이 아닌 증거였습니다. 감정은 변수가 많습니다. 진실은 문서에 있습니다. 그가 의뢰인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늘 하던 말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감정에 휘둘려 패소한 사건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감정을 배제한 완벽한 논리만이 진짜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겨울 오후 상사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선 변호사, 희망재단이라고 하나? 작은 사회복지단체인데 우리 로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어. 자네가 가서 업무 협약 좀 진행해주게.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하나의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사회공헌? 봉사? 그런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였고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선은 희망재단의 주소를 찾아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오래된 3층 건물의 2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재단. 로펌의 화려한 유리 건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이 가능할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자신의 일은 협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뿐이니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문을 스쳤습니다. 문 위에 낡은 초인종. 이선은 그것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희망재단 맞죠? 문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셨어요. 밖에 춥죠?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아이가 문을 연 것입니다. 작고 마른 몸, 낡은 스웨터, 하지만 눈빛만은 낯설 만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할인이에요.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자리 비우셔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재단의 내부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희망, 사랑해요. 라는 글씨들. 이선은 그 그림들을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한 문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 한가운데 액자에 담긴 문장. 법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선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읽었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따뜻한 마음? 그의 세계에서 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하지만 마음은? 따뜻함은? 그건 측정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문장이요. 할인이 옆에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단 만드신 할머니가 쓰신 거래요. 저도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기 있다 보니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선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어른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은 사회의 기준이야. 그게 없으면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런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 재단 담당 변호사 지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변호사님. 기다리셨죠? 하린아, 고마워. 내가 문 열어줬구나.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은 그 작은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업무 협약은 금방 끝났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간단한 안내를 받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이선은 일을 마치고 재단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선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 그리고 벽에 걸린 그 문장. 법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감상적이라고,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로펌으로 돌아온 이선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아이의 눈빛이, 그 문장이, 그 따뜻한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선의 완벽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가 알아채지 못한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재단을 방문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잡한 계약서, 끝없는 판례 검토, 의뢰인과의 미팅. 그의 세계는 여전히 논리와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 하린. 그 조용한 눈빛, 그리고 벽에 걸린 문장. 이선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지우려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선 변호사님? 저 희망재단의 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재단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선 변호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펌의 일정은 이미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녁 6시, 이선은 다시 희망재단의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은 이선은 테이블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가정법원 서류, 아동학대 신고 기록, 그리고 사진들. 무슨 사건인가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소송입니다. 한 아이의 친권을 제한하고 재단이 법적 후견인이 되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친권 제한이면 학대 사례인가요? 네. 아이는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임시 보호소에 있고요. 이선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법적 가능성을 계산하고 승소 확률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긴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 하린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들의 흔적. 하지만 그 눈빛은 그날 봤던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살아있는 눈빛. 이 아이가.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린이에요. 이선 변호사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준 그 아이. 이선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즉시 법적 분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린이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심한 욕설과 방임도 있었고요. 신고는 왜 이제야? 하린이가 참았어요. 아빠밖에 없다고, 자기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6개월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저희 재단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선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대 신고 접수 기록, 병원 진단서, 학교 상담 일지, 그리고 아이의 진술서.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증거는 약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 이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많이 약합니다. 병원 기록은 있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진술도 아이 혼자만의 것이라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학대를 부인하면 알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니까 알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를 그냥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이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훈의 말이 감정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만나보실래요? 지훈의 제안에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작은 가방, 그리고 여전히 조용한 눈빛. 안녕, 할인아. 기억나니? 저번에 오셨던 변호사님이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이선 변호사님이 할인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 할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 이선은 어떻게 질문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십 번 증인 신문을 했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를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화내요. 술 마시면 더 심해지고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자주 그랬니? 거의 매일요. 제가 밥을 늦게 준비하거나 집이 더럽거나 아니면 그냥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선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물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그걸 목격한 사람은 있니? 이웃이나 친구나.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밖에서는 착한 척해요. 사람들한테는 절 잘 돌본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선생님들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팔에 난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녹음한 것도 있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요. 할인은 작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이게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선은 다시 복잡한 법적 계산에 빠져들었습니다. 불법 녹음, 증거 능력, 아동의 진술 신빙성, 머릿속이 판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은 아빠 편이에요. 저는 누가 지켜줘요? 그 짧은 질문이 이선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법은 아빠 편이에요. 이선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항상 법을 믿어왔습니다. 법이 정의라고, 법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이 순간, 이 아이의 눈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이선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할인이 나간 후 이선은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 측에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붙었거든요. 이선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적으로 승산이 낮은 사건. 증거가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사건. 평소에 그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받지 않는 게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로펌에 말씀드려 볼게요. 프로보노 케이스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로펌으로 돌아온 이선은 책상 앞에 앉아 할인의 사건 자료를 펼쳤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할인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멍든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법은 아빠 편이에요. 저는 누가 지켜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믿어온 정의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법이 항상 옳은 사람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생각했습니다. 이선은 서류를 덮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분석, 법적 전략, 필요한 증거 목록.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판례가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계산하는 건 승소 확률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선의 세계의 균열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은 할인의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판례를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가 다뤘던 어떤 사건보다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법을 알면 알수록 이 싸움이 얼마나 불리한지 명확해졌습니다. 할인의 아버지 이진수. 서류상으로 그는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학부모 상담에 참석했고 아이의 학비를 빠짐없이 냈으며 이웃들에게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변호사였습니다. 최민호.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 친권 분쟁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 이선은 법정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최민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선이 로펌에 있을 때부터 알던 선배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잘 지내지.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프로보노 케이스라던데. 이선 변호사답지 않은데. 최민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 이 사건 승산 없어. 증거가 너무 약해.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전무하지 않나. 이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실로 들어가자 이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한 옷차림, 침착한 표정.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적인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는 지속적으로 친부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친권 제한과 후견인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딸을 돌봤습니다. 가끔 훈육을 위해 엄격하게 대한 적은 있지만 그건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이건 폭력입니다. 지훈이 항의했지만 이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곳에 연락해 거짓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데려와 제대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최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의뢰인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단지 양육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친부와 함께 있는 게 아이에게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선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이의 병원 기록입니다. 지난 2년간 5차례 응급실을 방문했고 모두 낙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2년간 5번이나 넘어져서 병원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은 활동적이니까요. 놀다가 다치는 거죠. 최민호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요. 지훈이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진수가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 할인이 울며 빌고 있는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훈육입니까? 하지만 최민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만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습니다. 이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최민호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이진수가 이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선은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전혀 흔들림이 없는 눈빛. 그 눈빛이 이선의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상대가 너무 준비가 철저해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이선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은 희망재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인에게 조정 결과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할인은 작은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선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정은 잘 안 됐어. 이제 재판으로 가야 해. 그럼 제가 져요?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하지만 할인은 이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표정 보면 알아요. 이기기 힘들다는 거. 이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거짓말을, 세상의 냉혹함을. 미안해, 할인아.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노력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거든요. 할인은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걸 이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로펌으로 돌아온 이선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판례, 증거자료, 전략 노트.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너무 불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30분 후 재단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이 사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증거가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판사를 설득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변호사니까 알죠. 하지만 이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훈이 이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변하셨어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차갑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법만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다르네요. 할인이를 정말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이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할 때는 그랬어요. 완벽한 논리, 명확한 증거, 법조문. 그게 정의라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선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자신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이기든 지든 중요한 건 할인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길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위에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지금까지 그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법이 정의라는 확신, 논리가 답이라는 확신,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는 확신. 하지만 이제 그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변호사. 이선은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판례가 아니라 할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아이가 어떻게 상처받았고, 어떻게 용기를 냈고, 어떻게 도움을 청했는지. 숫자와 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밤은 깊어갔지만 이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이선은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2월의 추운 아침, 가정법원 앞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선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없이 걸어본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 대기실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재단에서 마련해준 깨끗한 옷을 입고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할인아. 오늘 아빠를 봐야 해요. 응,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다 옆에 있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걸 이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재단 관계자들과 할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진수가 최민호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처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 엄정하고 공정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최민호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사춘기 자녀와 부모 간의 일시적인 갈등이 과장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훌륭한 아버지이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단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선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해 보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 상담 일지, 사진들. 하지만 최민호는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이 병원 기록들은 모두 낙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대의 증거가 아닙니다. 상담 일지는 아이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반한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사진의 멍은 학교에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담임 선생님도 증언했습니다. 최민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에 대한 반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시죠. 드디어 할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 증인석에 앉자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이선이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할인아, 긴장하지 말고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줄래?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변했어요. 술을 자주 마시고 화를 많이 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밥을 늦게 준비하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집이 더러우면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한 번은 팔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들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화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쳐다만 봐요. 그게 더 무서워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냉정하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할인 양, 혹시 재단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거의 매일이요. 거의 매일? 그럼 아버지가 일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월급도 받으시는데요. 할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빠밖에 없어서. 무서웠다. 그럼 이웃이나 친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했어야죠. 말해도 안 믿어줬어요. 아빠가 밖에서는 착한 척하니까. 최민호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판사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 양, 증거가 부족합니다. 내 말만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겪은 건 거짓말이 아닌데.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이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평소에 자신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증인석에 앉아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그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선은 순간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모두의 시선이 이선에게 집중됐습니다. 최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이 아이가 매일 밤 겪어야 했던 공포, 아침마다 느꼈던 불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
그게 이 아이에게는 증거입니다. 이선 변호사, 최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법적 논리가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선은 처음으로 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법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었던 어른에게 상처받아서 두려운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아이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이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을 보십시오. 이 아이의 떨림을 보십시오. 그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판사가 이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선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법이, 어른들이, 이 세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가 그 희망마저 꺾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민호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선의 말에 반박할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비었습니다. 이선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셨어요. 그때 할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이선은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제 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처음이에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게. 이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청구인 이진수에 대해 친권 일부 제한을 명합니다. 그리고 청구인 할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향후 6개월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연락도 금지합니다. 재판장님, 이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친권 완전 박탈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부분 승소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 할인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로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 변호사, 당장 들어와 보세요.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로펌 회의실에는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여러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 변호사, 오늘 재판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대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변론이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 당연히 문제지. 감정으로 판결을 유도했어. 그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하지만 승소했습니다. 부분 승소. 그것도 운이 좋았던 거야. 만약 졌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로펌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겠어. 다른 파트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선 변호사, 우리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완벽한 변호사.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이 아닙니다. 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뭐?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 변호사, 2주간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혼자 희망재단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법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선은 처음으로 그 문장이 이해됐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정의가 차가운 논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변호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2주간의 정직 처분이 끝났습니다. 이선은 로펌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였고 서류들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익숙한데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 변호사가 이선을 불렀습니다. 이선 변호사, 앉게. 네.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큰 기업 소송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네가 담당하면 좋겠네. 성공하면 파트너 트랙도 고려할 수 있어. 이선이 꿈꾸던 제안이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로펌의 정점, 그가 지금껏 향해왔던 목표. 감사합니다.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인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는 무섭지 않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저도 변호사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 하지만 그 어떤 법률 서적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선은 오랫동안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대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뭔가. 사직하겠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제 파트너 트랙 얘기했잖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 변호사, 제정신인가? 자네 미래를 포기하는 거야. 이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래. 그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미래일까? 아닙니다. 제 미래를 찾는 겁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재단 때문이지?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의 눈빛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이선은 희망재단의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원자로서. 지훈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상근 변호사로요.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여기는 급여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선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동료네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선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재단의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로펌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컴퓨터, 삐걱대는 의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선은 그 문장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고. 첫 출근 날 이선은 재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자리를 부당하게 잃은 청소 노동자 할머니,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전세 사기를 당한 젊은 부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그들은 모두 약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법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이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법은 강한 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날마다 바빴습니다. 로펌에서는 큰 사건 하나를 다뤘지만 여기서는 작은 사건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급여는 로펌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주말도 반납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이선은 상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이선 변호사님, 할인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할인이 요즘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법률 동아리에도 가입했대요. 이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이선 변호사님처럼요. 이선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인이 보고 싶네요. 곧 재단에 들를 거래요. 요즘 주말마다 봉사 활동 온대요. 그날 저녁 이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인의 편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 몇 달간 받은 다른 편지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전세금을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습니다. 언론에 나지도 않고 큰 금액도 아니고 유명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호사는 이런 것이라고.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이선이 처음 희망재단을 방문했던 바로 그 계절. 그날처럼 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4시 재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님, 밝은 목소리. 이선이 고개를 들자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할인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건강해진 얼굴, 또렷한 목소리, 당당한 걸음걸이.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그럼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1학년. 할인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장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봉사활동 우수상. 와, 대단한데. 그리고요, 저 이번에 법률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이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떨며 서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할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변호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할인아. 네? 넌 이미 나를 변화시켰어.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진짜 변호사가 뭔지 가르쳐줬어. 할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요, 변호사님께. 응, 내가 나한테 물었잖아. 법은 아빠 편이에요. 저는 누가 지켜줘요. 그 말이 나를 바꿨어.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법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법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면 법은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할인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와. 이제 이곳이 내 자리니까. 네, 그리고 저도요. 나중에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처럼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얘기 하세요? 할인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와, 정말? 그럼 우리 재단에 또 훌륭한 변호사가 생기겠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벽에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법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1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차가운 논리로 쓸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는 후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변호사님, 할인이 불렀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은 왜 큰 로펌을 그만두고 여기 오셨어요? 다들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이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정의가 뭔지 알고 싶어서. 찾으셨어요? 응, 너 덕분에. 할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돌아간 후 이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급여는 적었고 일은 많았고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창문에 닿았다가 녹아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변화처럼 1년 전에 이선은 차가운 눈처럼 단단했습니다. 감정 없는, 논리만 있는 완벽한 변호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듯 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상담할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70대 독거노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 또 다른 할인, 또 다른 약자, 또 다른 싸움. 하지만 이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법보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밤은 깊어갔지만 희망재단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선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문 앞의 천재였던 그는 이제 희망의 자리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약속.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눈송이 하나가 문턱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새하얀 약속처럼.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